기술 문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 문화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두 분 다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어떤 네이버 관련한 빅테크 감시 기업 활동 어떤 것들을 좀 주로 하셨는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뭐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다기보단 최근에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논란이 많았어요. 맞아. 그거는 뭐 저희가 발굴한 사건은 아니고 네이버가 일으킨 사건. 벌어진 사건. 벌어진 사건. 네이버가 일으킨 사건인데 일단은 이제 그 스노우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스노우는 네이버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에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인 소다라는 거를 출시를 했는데 어떤 한 직장인 여성이 그 자신의 증명사진을 그 소다 앱에 넣고 이제 인공지능 배경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의도는 이 증명사진이 너무 이제 그 상반신이 짧아서 이 상반신을 좀 이렇게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앱을 한번 선택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이제 상반신이 이제 나체로 되어 있고 어떤 자기의 가슴을 움켜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생성돼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취재를 해가지고 네이버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때 네이버는 이건 인공지능 기술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무책임하게 내놓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기술적인 결과물이 나왔는지 조금 더 알아보니까 네이버 소다 앱이 이제 채택한 것으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제 해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원래 여성의 나체를 많이 학습을 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 기술을 말하자면은 네이버가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대책이 없이 출시를 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은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발표를 하신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 카카오나 구글도 같이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신 건데 이미지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에 어떤 평범한 검색어라고 생각되는 일반인, 뭐 길거리, 여대생, 뭐 처자 이런 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성적인 여성 성적인 이미지 그리고 성애적인 이미지들이 주로 이미지 검색 결과로 나오더라. 그게 2022년도 발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2024년 12월 지금은 어떤가 해서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일반인 뭐 여대생 뭐 외국 뭐 아나운서 여기 이런 데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서 성애적인 이미지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성적인 이미지는 그렇지만 분명히 일반인이라는 단어는 성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용어인데 여성들 사진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건 여전하더라. 성애적인 이미지는 줄었지만 근데 처자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성애적인 이미지들이 처자 여성들을 굉장히 성적으로 이렇게 과장한 그런 이미지들이 주로 나오더라. 처자란 무엇이 될까? 그래서 요거를 2022년도에 당신? 처자란 무엇인가? 처자란 무엇인가? 2022년도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거였잖아요. 올해 어떤 선생님께서 논문으로 요거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하셨고 그 논문 제목이 되게 재미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사장님 이미지 검색해보라. 사용자 선호는 어디에 있나? 논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장님 뭐 검색을 해봤더니 사장님이란 단어도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잖아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데 검색했더니 이제 굉장히 성애적인 여성 이미지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 이해가 안 돼. 사장님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또 농구집에 다 남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요거를 검색을 다시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사장님 이미지는 좀 교정이 된 것 같아요.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조금 나아졌는데 같이 논문에 나왔던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사장님 말고 두 개가 더 있었어요. 은근하다. 은근. 꽉. 요런 단어들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성애적인 이렇게 저희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요런 진짜. 요게 꽉입니다. 꽉.
예, 이게 이제 은근, 은근. 은근 이런 것들인데 여전히 예,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그 여성의 신체 특정 신체를 강조한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이제 빅테크들이 예, 출시한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이미지 검색이나 그래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은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상품에서 이게 굉장히 성편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성 비하적인 그런 상품인데 이것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 기술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무책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 정치하는 엄마들 사례는 좀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말씀해주신 논문 전에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 공문을 보내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는가라는 제목의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이번에 나온 것처럼 이미지 검색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 젠더적으로 이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를 치면은 대부분 이제 여성의 이미지가 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걸 이분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이 캠페인 운동을 하면서 이걸 바꿨다라는 거를 이제 이분들은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바뀐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거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이버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왔지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확인된 거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는 논문이었어요.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이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백과사전이 있잖아요. 기능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나오는 사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백과사전에 길거리를 치면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나와야 네이버 되는데. 이미지에 길거리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야 되는데 왜 여성의 이미지가 뜨냐. 이거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어쩔 수 없다. 네, 그 얘기였다고 들었어요. 요지가 그거죠. 어쩔 수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상당히 뭐 중립적인 기술이고 그쵸.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알고리즘이랑 관계된 기업의 부당한 상행위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규제를 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히 카카오 택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택시 노동자들이 뭔가 이 알고리즘이 그 카카오 택시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차별하는 것 같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 측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알고리즘이다. 심지어 시민위원회, 검증위원회 이런 거를 결성을 하고 어떤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전수조사했다. 별 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어가서 일종의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공정거래위가 압수수색을 한데 이제 메신저도 있었습니다. 메신저나 메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다 나와요. 임원이 가입자들에게 더 몰아줘. 이러면은 이제 직원분이 이러면 공정위에 걸립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알고리즘을 조금씩 조정했어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도 지금 문제되고 있죠. 예, 문제되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공정위의 처분에 수긍하지 않겠다라고 수긍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 중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얼마든지 이제 수정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기업이 자사 상품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냐. 왜 여성 이용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이미지는 상품의 문제로 여기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 또 이 종사자들, 테크 기업, 이 거대한 테크 기업에 종사하는 그 기술 문화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그 스노우에서 일어난 그 소다 앱 사건에서도 보면 문제가 됐던 그 여성 이용자께서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이제 그 사건을 올렸어요. 나 너무 황당했다라고 올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달리는데 네이버에 속해 있는 어떤 직원들이 계속 댓글을 막 달면서 막 비웃고 이 여성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정말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황당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식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 보고 저는 그 댓글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첨단이라는 인공지능 기업에 일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으로 이 상품을 출시하고 있구나. 이 여성이 분명히 이 사진도 올리셨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충격받은 그 나체의 이미지를 올리셨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조롱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책임성, 그러니까 기업 윤리 측면에서도 책임성이 전혀 없는 태도예요. 소비자에게 대하는 태도 맞아요.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무슨 배짱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이 기업은 저희 소비자들을 조롱하는가 그런 그러게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배짱 네이버의 배짱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이세계의 퐁퐁남, 이세계 퐁퐁남. 네, 그 사건 관련해서 기사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웹툰이 어떤 거고 어떤 논란이 있었고 좀 기사를 쓰시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사례인 것 같은데 퐁퐁남. 퐁퐁남이라는 단어를 저는 솔직히 이전까지 정확히 몰랐어요. 뭔가 이게 필요하게. 네, 알긴 알았는데 이런 의미인 이런 줄 의미. 몰랐는데 아.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이번에 지상 최대 공모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웹툰 공모를 받는 거죠. 그런 공모전을 실시를 했는데 이세계 퐁퐁남이라는 되게 여성 혐오적인 내용의 웹툰이 1차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웹툰이 뭐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이 이제 남자의 경제적 조건을 따져서 결혼한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된 그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되게 좋게 말씀하신 거예요. 연애 경험이 아니라 되게 문란한 여성. 네, 맞아요. 물론한 여성. 그래서 그- 성적인 쪽으로 좀 문란한 여성.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어. 여성의 결혼 전 성 경험을 그 결혼한 남성이 닦아야 하는 문란함으로 설거지해야 하는 문란함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세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네. 퐁퐁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고 이 서사를 설거지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세계 퐁퐁남이라는 웹툰이 뭔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설거지론을 그냥 그러니까 되게 퀄리티 없이 이거를 그냥 웹툰으로 그려내기만 한 그 정도의 되게 저퀄리티의 웹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1차를 통과를 했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이용자들이 반발을 해서 불매 운동, 네이버 불매 운동도 벌어지기도 했고 네이버 사옥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 근데 그때까지도 네이버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더 비난을 받고 그러다가 저번 달에 2차 심사 발표 날이 됐는데 이제 퐁퐁남이 탈락을 했고 그 동시에 당일에 네이버가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사과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리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때 뭔가 외부 자문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이었는데 사실 이 퐁퐁남 관련해서 짚어볼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되게 거대한 플랫폼이잖아요. 한국의 국내에서 가장 거대 플랫폼인데 이런 여성 혐오 차별적 작품을 걸러내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묻는 여론이나 또 언론 보도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 플랫폼을 유통하는 그냥 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뭐 그 작가의 작품이고 이거를 그냥 공모전에 출품한 건데 이걸 왜 네이버가 책임져야 돼? 라는 여론도 있는데 사실 네이버 웹툰이 그냥 이런 단순히 유통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쵸. 미디어 기업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웹툰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주요한 콘텐츠로 국내에서 자리매김을 했고 특히 아동 청소년이 웹툰을 많이 굉장히 맞아. 많이 보고 있고 또 콘텐츠가 드라마나 영화로도 다시 재생산이 되면서 또 K 콘텐츠 글로벌로도 뻗어나가는 그런 K 콘텐츠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네이버가 단순 유통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많은 문화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미디어 기업으로서 이런 미디어 윤리를 책임감을 갖고 장착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냐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네이버 웹툰은 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그린 인터넷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차용해서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태가 이제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를 증빙한 사례가 된 거죠. 또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사전에 1차 심사 과정에서 적용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특히 이거는 너무 명백한 그런 여성 혐오적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들이 항의하고 그런 시장 압력이 있어야만 이 기업이 움직였던 사실을 보여줬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불매운동으로 한 20만 명인가 30만 명이 예, 그렇게 빠졌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수익은 안 줄었대 그런데. 수익은 안 줄었다.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렇구나. 어떻게 20명, 30만 명이 빠졌는데 수익이 안 줄 수 있나. 갑자기 더 결제를 했나? 우리 다른 남성분들이 지켜야 해 이러면서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세계 퐁퐁남이 2차 공모에서 탈락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논란이 되거나 혐오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그 자체의 콘텐츠 완성도.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맞아요. 떨어지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 정도라면 사실은 1차에서도 걸러졌어야 되는 퀄리티가 아닐까. 맞아요. 실제 웹툰 업계에서도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그러니까 불매 운동이 벌어져서 탈락한 콘텐츠가 아니라 애초에 걸러졌을 만한 퀄리티였다. 근데 마치 불매 운동 때문에 2차 그런 공모전에서 것처럼. 이런 뭐 여성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걸러진 것처럼 만들어져서 사실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마치 이분이 되게 그 반대 세력에서는 영웅적인 존재? 로 취급받는 본인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SNS나 그런데 그런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나는 개탄스럽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 그리고 아까 가이드라인 말씀드렸었는데 그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 다방면의 업계를 취재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웹툰 업계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조금만 더 구체화될수록 뭔가 문구가 하나 더 추가되면 사전 검열로 작용을 해서 그 작가들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 작품의 다양성을 그런 우려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도 그래서 뭔가 이걸 되게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 근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미디어 기업이고 거기서 준수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고 또 이런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콘텐츠잖아요. 이세계 퐁퐁남 같은 게 그 약자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런 거대한 미디어 플랫폼이 사회적으로 재확인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럼에도 저는 가이드라인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또 그냥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들이 유통하고 있는 콘텐츠에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보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없었던 거고 또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도 사실 말이 맞진 않는 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막 행정적 제재를 하거나 처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회사 차원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사전 검열이라고 하는 건 좀 호도하는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뭔가 공모를 한다는 건 그 회사가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의 어떤 방향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거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그거를 안 하면 그렇겠습니까? 기준이 없겠습니까? 모든 심사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검열이라고 하는 건 너무 가는 것 같고 전 또 이 시점에서 퐁퐁남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진짜요? 깨닫고 나 퐁퐁남 다 알고 저는 이 인터넷 세계에 적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커뮤니티를 좀 돌아다니면 아니 저 댓글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계속 제가 저희 유튜브에 달린 댓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막 계속 물어보는데 이게 우리 욕하는 거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욕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전혀 타격이 없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댓글 알아들어야 돼. 제가 기분이 나쁜데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업 이미지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대응이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게 네이버가 계속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논란이 터질 때마다. 근데 사실 미온적으로 대응할수록 기업 이미지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왜냐하면 이번 홍콩남도 되게 루머가 많았어요. 커뮤니티나 블라인드 이런 데서. 막 그리고 이전에 그 집게 손가락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장면을 수정했다 네이버가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실 확인은 되지 않는데 뭐 집게 손가락은 네이버가 민원도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알아서 수정해놓고서는 이 퐁퐁남은 탈락 안 시켰다 이런 뭔가 검증되지 않은 루머들이 더 엄청 많이 퍼져나가면서 막 작가에 대한 루머도 되게 많았고 그렇고. 퍼지면서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런 여성 서사를 다룬 그런 뭐 페미니즘적 작품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면서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대응 안 한다. 이런 기업으로서도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쌓이는 거고 그래서 좀 이번 논란에서 사후 조치가 되게 이번 사태에선 중요했다. 근데 네이버는 그걸 하지 않았고 또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긴 알죠. 근데 이런 공개하는 사례가 쌓여야지 의혹도 안 생기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커질 수가 있고 또 업계 취재해봤을 때 이런 뭔가 혐오나 차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폭력적인 장면, 선정적인 장면 이거는 딱 명확하고 인공지능이 거르는 그런 장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혐오 차별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도 계속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걸 자기들이 판단을 하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애매할수록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외부나 대중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으면서 전문가가 있는데 왜 우리 전문가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본인들이 들으면서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조금만 네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에서 네이버를 꾸짖는 그런 언론 보도가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원래는 이런 여성이나 여성 혐오, 차별 이런 거를 별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던 언론사들도 보수 매체들, 일부 보수 매체나 그런 언론사들도 되게 이 이슈에 있어서는 여성 혐오 논란, 이 세계 퐁퐁남 이렇게 해서 기사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게 약간 이 네이버라는 공격할 대상이 명확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취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쏟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플랫폼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창작자가 이런 콘텐츠, 혐오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논란도 좀 업계에서 작가들이나 웹툰 PD, 웹툰계에서는 편집자 역할을 하는 PD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PD들도 많이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독자들도 사실 작가들에 대한 사이버 불링이 심하잖아요. 웹툰도 그렇고 뭐 개인 SNS 찾아가서 페미니즘 사상 검증해서 막 악플 테러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독자들도 좀 이런 거를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좀 대안적인 방향은 뭔지 이런 비평의 영역으로 이 문제가 끌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전문가 얘기도 들었습니다.